오사나와 베제탁의 Q&A. 안녕하세요. 오사나 베제탁의 Q&A. 오늘 이렇게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간호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모두 병원에 가본 적이 있을 거예요. 병원에 가면 우리를 밝은 미소로, 밝은 표정으로 또 따뜻하게, 때론 쾌활하게 저희 긴장을 풀어주려고 그런 편안한 마음을 갖게 해주시는 간호사분들이 계시죠. 오늘은 이런 백의 천사라고 불리는 간호사님들의 생각지 못한 충격적인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이 뭔가 어두운 면이 있다고 하는데 이걸 불리는 용어가 있다고 해요. 태움이라고 저도 이번에 알게 됐거든요. 자, 그러면 국장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장님. 네. 잘 지내셨어요? 예, 덕분에 아주 잘 지냈습니다. 네. 저희 오늘 태움이라고 국장님이 또 칼럼에 태움으로 목숨을 태우다라고 쓰셨어요. 네. 자, 이 칼럼은 어떻게, 근데 굉장히 이게 군대처럼 유명하더라고요. 뭐 직장 선후배 관계 이런 걸 넘어서서 더 심하다고 해서 그런 이상한 문화, 어두운 문화, 그걸 태움이라고 불린다고 하죠. 네, 저도 이제 처음 알았어요. 여기 보면은 태움은 영혼이 재가 되도록 태운다는 뜻에서 나온 말로 네. 선배 간호사가 신임 간호사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괴롭힘 등으로 길들이는 규율 문화를 지칭하는 용어다. 소위 말해서 간호사들 간의 왕따 네. 더하기 군기잡기 네. 더하기 심리적 괴롭힘과 비슷한 뜻입니다. 이제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은 여기 작년 얘기예요. 작년 2월 15일 날 네. 서울 아산병원. 네. 아산병원이면은 우리나라 4대 병원입니다. 네. 큰 병원이죠. 큰 병원이죠. 네. 거기서 일하던 고 박선욱 간호사가 네.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네. 그래서 그 태움 때문에 목숨을 끊은 건데 그걸 계기로 언론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태움이란 게 네. 신참 간호사가 들어오면은 선배들이 이제 좀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또 보듬어주고 자기 경험을 전수해주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오면 바로 군기를 잡는다는 군대도 아닌데 군기를 왜 잡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너무 고의로 이게 긴장되고 너무 이 생명을 다루는 곳이다 보니까 더 그렇다 보니 그래진 게 아닐까요? 물론 그러니까 군대에서도 군기를 잡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핀잔 주고 면박을 주고 뭐 욕설의 신체적인 폭력까지 이건 군대보다 더한 거예요. 그래서 인격 살인인 동시에 목숨을 태우는 행위입니다. 이게 물론 수술실이나 이런 데 응급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해는 가요. 긴장을 해야 되니까. 네네네. 근데 어디서나 다 이렇다는 게 좀 네. 문제고 이게 그 수간호사라고 아시죠? 네. 수간호사가 간호사들 중에 이제 대빵입니다. 네, 최고봉. 네. 수간호사한테 잘못 보이면은 어. 큰일이 나요. 수간호사가 그 어떤 업무를 할 건지 네. 또 언제 할 건지를 수간호사가 다 정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수간호사한테 잘못 보였다가는 아주 큰일이 납니다. 그만큼 수간호사 권한이 막강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건 너무 심하다는 얘기죠. 이게 일을 처음에 들어오면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렇죠. 일을 잘 모르고 서투니까 오히려 핀잔만 주고 네. 더 못되게만 굴고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너무 바쁘고 생명을 이렇게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 나도 나름대로 할 일이 많고 근데 막 이렇게 후배들을 가르쳐 주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짬도 없고 막 또 그들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다 네. 하더라도 인격적으로 사람을 모독하면 안 되는 거죠. 하면 안 되는 거죠. 군대에서는 군기 잡는다 그러잖아요. 물론 군대도 총기를 다루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정신이 바짝 들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병원하고 똑같아요. 근데 군대에서 군기 잡는 거에 다른 차이점은 뭐냐면 군대에서는 군기를 잡지만 네. 가르쳐 줍니다. 네네네. 근데 병원에서는 안 가르쳐 주고 군기를 잡는 게 하니까. 문제예요. 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지 하고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안 가르쳐주고 네. 당연히 못하죠. 그럼 당연히 잘 못하죠. 처음 들어와서 어떻게 잘하겠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야단을 치고
모욕감을 주고 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수간호사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서울 아산병원에서만 그럼 있었던 일이겠느냐? 다른 데도 당연히 있었겠죠. 네. 있겠죠, 지금도.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놀랬고 간호사를 꿈꾸는 학생들도 그렇고 또 간호사들의 가족들도 그렇고 네. 몰랐던 사실이거든요. 집에 네. 가서 얘기하면 모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음.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간호사 그러면 어떤 존재입니까? 백의의 백의의 천사. 천사. 백의의 천사. 요즘은 간호사들이 뭐 하얀 가운을 안 입는 경우도 많은데 대형 병원 가면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다 하얀 가운 입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백의의 천사 그러면은 병 들고 아픈 사람을 옆에서 이제 간호해주는 천사 같은 존재다. 그래서 이제 백의의 천사 그랬는데 그리고 또 간호사 그러면은 나이팅게일 네, 후예들이잖아요. 나이팅게일의 후예. 그쵸. 나이팅게일 하면 거룩한 봉사 정신과 네. 어떤 천사 같은 마음으로 아픈 사람들을 돌봤던 사람 아닙니까? 음. 근데 그런 간호사들이 이런 태움이라는 이런 짓거리를 한다. 참 가슴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이게 업무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신참한테 푸는 거구나. 거다. 그래서 서로 아끼고 의지해도 시원치 않은 판에 가장 나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푼다는 얘기죠. 그러면 너무 이 태움 문화로 나이 어린 간호사들이 네.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렇게 희생만 당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태움 문화를 대처할 만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라기보다 태움 문화라는 게 없어지려면은 사실 간호사들이 스스로 풀어야 됩니다. 스스로 해결을 해야지 남이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처음에 군대를 입대했을 적에 네. 쫄병 때죠. 이제 신병으로 딱 갔을 적에 그때 고참 병장쯤 되는 고참이 뭐라고 저희한테 그랬냐면은 야 너희 참 좋을 때 들어왔다. 내가 신참 때는 내가 신병 때는 무지하게 맞았다. 뭐 무지하게 고생했다. 너희는 지금 엄청 좋아질 때 온 거다. 좋은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또 제대할 때쯤에는 구타 문화가 거의 사라졌어요. 많이 이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제가 군대에 있을 적에가 한참 민주화 운동이 아주 활발할 때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각성을 한 거죠. 배운 사람들도 많이 가고 하다가 보니까 내가 당했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생각이 없다. 그래서 나는 맞고 여태까지 지내왔어도 안 때리겠다. 그런 똑같이 하지 않겠다. 그렇죠. 물론 저도 그랬고. 네. 그래서 그런 세대가 몇 세대가 지나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나도 당했으니까 너도 당해봐. 이게 원래는 아니라 그랬죠. 옛날에는 군대 문화가 그랬죠. 근데 그게 바뀌어야만 가능한 일인 누군가가 거죠. 희생을 하면서 네. 나는 당했지만 너희들한테 똑같이 해주고 싶지 않다라고 그 세대가 좀 지나야 돼요. 내가 너무 힘들었으니까 나는 절대 이러진 말아야겠다. 그렇죠. 네, 그런 각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간호사들이 한 세대 정도가 좀 어떻게 보면 희생이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문화를 바꾼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런 희생이 좀 따라줘야 이 문제가 풀릴 수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나는 신입 때 심하게 당했지만 우리 대에서는 태움을 단절하겠다.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맞아요. 그렇지 않고 네. 이런 태움이 계속된다 그러면은 간호사는 이제 더 이상 백의의 천사가 아니고 그냥 상대방의 영혼을 태우는 가운 입은 가해자 내지는 백의의 무법자 이런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생명을 다루는 긴박한 곳에서의 긴장감은 필요하지만 영혼을 태운다고 할 정도로 사람을 태우는 힘들게 하는 이 태움 문화는 안 그래도 힘든 사회인데 더 어둡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모두 다 일이 버겁고 힘들지만 이런 힘들고 긴박한 상황일수록 서로를 아끼고 사랑해야 하는데 사실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이거는 저도 이렇게 말은 참 쉽지 알지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국장님이 해결책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 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게 참 인품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 성정 이런 거에 대한 사람에 대한 역시 어딜 가나 그렇구나. 그리고 더 힘들고 긴박한 때일수록 그런 곳일수록 더 그런 인품이 드러나는 것 같고. 그리고 다음 얘기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요즘 취업이 어려운데 네. 돈 없고 백 없고 줄 없고 힘 없고 그러면 일자리 구하기가 아직도 힘든지 정말 힘든 세상일까요? 아직도?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칼럼은 채용 비리, 현대판 매관 매직 아니더냐라는 제목의 칼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역사적으로 보면요, 네, 나라가 망할 때 네. 가장 그 흔하게 있는 현상이 매관매직이에요. 나라가 망할 때, 네. 음, 그 관직을 돈 주고 사고 파는 사는 거죠. 거야. 네. 네. 그게 매관매직이잖아요. 네, 우리나라 조선도 그랬고 네. 청나라도 그랬습니다. 결국은 나라가 부패하다가 매관매직으로 들어서는 순간 나라가 망해요. 근데 매관매직이라는 것은 일종의 특혜잖아요. 특혜. 네, 그쵸. 네. 누릴 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그렇죠. 돈이 있어야 되는 거고 맞아요. 권력이 있어야 되는 네. 거니까요. 이거는 제가 작년 2월 5일 날 쓴 겁니다. 네, 잠깐 읽을게요. 지난 1월 29일 정부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범정부 공공기관 채용 비리를 설치하고 지적사항을 적발했으며 4,788건의 지적사항 중에 공공기관 현직 임직원 중 채용 비리에 연루된 197명, 거의 200명을 네, 즉시 해임, 업무 배제, 퇴출하기로 했다. 네. 그리고 다수의 은행들 역시 채용 비리가 드러나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200명 그러면은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우리는 뭐 한 몇만 명, 몇천 명, 몇만 명 될 것 같은데 과연 200명밖에 안 됐을까? 사실 채용 비리라는 게 옛날부터 계속 있어 왔어요. 그쵸. 이게 꼭 드러나지 않지만 암암리에. 네. 아, 그리고 어제 차 기사에도 KT 채용 비리 해서 이석채 전 KT 회장. 전 회장 네. 의 1심서 1년 진영 판결받았죠. 그리고 또 어떤 거에는 또 아빠 찬스 해가지고 채용 비리 전남대 병원이 지금 압수수색 됐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서 아빠 찬스와 품앗이 면접해서 품앗이 면접이라는 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보이지 않게 한다고 꼭 드러난 200명 가까이가 아니라도 이렇게 서로 자기네 그렇죠. 아는 그것도 다 사람들끼리 채용 비리죠. 다 이것도 채용 비리인 거죠. 품앗이 면접. 면접이 뭐냐면은 면접위원으로 예를 들면은 여기에는 1, 2, 3이라는 사람이 들어가고 여기는 4, 5, 6이라는 사람이 들어간다. 그럼 상대방의 자식한테 서로 좋은 점수를 주는 거예요. 서로 이제. 자기 자식한테는 안 들어가지만 안 대신에 들어가죠. 이제 친구가 들어와서 다른, 점수를 해주는구나. 그게 품앗이 면접이에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줄과 빽이 없으면 이런 좋은 직장, 그러니까 공공기관이라 그러면 신의 직장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네. 좋은 직장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럼 이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기득권 세력들은 실력이 없어도 쉽게 취업하고 좋은 직장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국민들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취업도 안 되고 잘못하면 동시에 신용불량이나 되고 그러면은 이 사회가 공정하지가 맞아요. 않죠. 그 젊은 사람들은 미래가 없어지잖아요. 맞아요. 더 힘들고. 특히 이게 지방에 가면 더 이런 게 강하다 그러는데 하다못해 기초의원의 무슨 줄이나 빽이라도 있어야 지방 공공기관에 취업이 된다는 설이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참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대기업이나 금융권도 예외가 아니어서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소위 방귀깨나 끼는 사람들의 청탁이 있어서 이 사람들도 굉장히 고민이에요. 대기업이나 금융권의 인사 쪽에 있는 사람들도 하도 청탁이 많이 들어오니까 엄청난 고초를 겪고 있대요. 어떻게 누구를 해줘야 될지 그렇죠. 너무 네, 많으니까.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근데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이 왜 망했을까? 네. 한 200년 전 정도로 돌아가 보면은 역사학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가장 큰 이유로 매관매직을 꼽습니다. 네.
이 정조 임금이 돌아가시고선 네. 세도 정치라는 게 생겨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왕의 인척이 모든 권력을 잡고선 특히 이제 인사권을 쥐고선 관직을 팝니다. 그러면은 벼슬을 하려면 높은 벼슬을 하고 싶을수록 돈을 많이 갖다 바치겠죠. 그럼 많이 갖다 바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돈이 없으니까 또 파나? 밑에 사람 걸 팔든 본전을 뽑아야 되니까 네네. 자기도 관직을 팔고 또 그 밑에서도 관직을 팔고 하다 보면 결국은 힘없는 백성들만 말도 안 되게 이제 수탈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삼정의 문란이라는 게 오죠. 아, 삼정. 네. 삼정이 뭔가요? 삼정은 전정, 군정, 환곡을 이제 이르는 건데 전정은 밭전자, 그야말로 그 밭에다가 매기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되고 군정은 군대. 네. 군대를 안 가려면 대신 포를 내고 뭐 그랬었거든요. 네. 다른 걸 뭐 대신 낸다든가. 그게 이제 군정. 환곡은 쌀을 빌려다가 예를 들면 곡식을 빌려다가 나중에 갚는 거. 근데 이런 게 제대로 되면 괜찮은데 예를 들면은 막 엄청난 세금을 매긴다든가 하다못해 꼬마애한테도 군대를 가라고 세금을 매긴다든가 죽은 사람한테도 매긴다든가 말도 안 되네. 아니면은 뭐 한 말 빌려주고 네. 10마리를 다 내놓으라 그런다든가 이래가지고 많은 무고한 백성들이 도탄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도망가잖아요. 야반도주를 하면은 남은 사람이 그 사람 목까지 대야 돼요. 그럼 뭐 땅도 뺏겨, 곡식도 뺏겨, 재산도 뺏겨. 이제 그러면 굶어 죽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일부 사람들은 이판사판으로 산에 들어가서 생계형 도적이 됩니다. 생계형 도적. 그래서 옛날에 그 도적 이런 게 많았구나. 네. 그때가 그거네요. 홍경래난. 네, 그래서 이제 고종하고 대원군 시대가 열려가지고 네. 뭐가 좀 바뀔까 했는데 우리가 뭐 지금 명성황후 그러면은 뭐 내가 조선의 국모다 뭐 이런 폼 잡은 것만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 명성황후와 그 민씨 일가는 조선에 엄청난 해악을 끼쳤습니다. 제일 큰 게 매관매직을 했어요. 그래서 민씨와 이 명성황후 민씨 일가가 뭐 주요 고관 대작에 다 앉고 하다못해 지방 수령까지 거의 다 해먹었어요. 그게 황현의 매천야록이라는 책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고종은 이를 뭐 방조 내지는 무마하는 사실상 공범이었고, 그러니까 고종과 그 아내 명성황후가 나라를 뭐 좀 부강하게 하고 할 생각은 안 하고 매간매직이나 하고 있으니 이게 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수탈당하고 핍박받던 이제 백성들이 도저히 배고파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못 살겠다. 관청을 털어서 쳐들어갔어요. 식량을 탈취합니다. 네. 그게 이제 홍경래의 홍경래난. 난과 동학혁명의 네. 시작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걸 무슨 반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래 반란이라는 건 정권 탈취가 목적이거든요. 정권 탈취. 근데 이 사람들은 정권 탈취하고는 생존을 위해. 정권 탈취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네. 다른 거네요. 색깔이. 색깔이 완전히 다르죠.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반란하고는 성격이 좀 많이 다르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심이 네. 돌아서다 보니까 나라가 지탱이 안 되죠. 그래서 결국은 조선을 망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조선이 매관매직하던 거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관직을 특정 계층이 독점했다. 그러니까 관직은 좋은 직장이잖아요, 옛날에. 네. 그러니까 좋은 직장, 뭐 공공기관, 뭐 대기업, 금융권 이런 데가 옛날로 치면은 일종의 관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자리를 특정 세력이 실력에 관계없이 자기네들이 독점했고 일반 국민은 실력이 있어도 거기에 오를 수가 없었다. 그 관직에 오를 수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게 맨입으로 됐겠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쵸. 네? 정치인들이 뭘 봐주거나 할 때 맨입이겠습니까? 거기에는 뭔가 금품이나 그거에 준하는 것이 오고 갔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특혜로 그 입사를 해주고 취업을 시켜주고 하는 것도 옛날 뭔가 매관매직과 다를 게 없다는 거죠. 대가가 다 따르는. 그럼요. 대가가 따르죠. 그 세 번째는 일반 백성과 국민들의 것을
결국은 빼앗아간 거다. 일반 국민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런 일자리를 얻을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과거나 지금이나 피해를 본 사람들은 결국은 하층민으로 떨어지게 되고 평생을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렇게 되면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는 잘 살 수가 없잖아요. 불만이 생기는 거죠. 희망은 사라지고 불만만 남는다. 연줄과 백이 법보다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동안 열심히 준비했던 피해자들은 억울하고 국가 사회를 맞아요. 불만 있게 보겠죠. 당연히. 그러면 세상을 뒤집고 싶은 맞아요. 생각도 들 겁니다. 무슨 살맛이 나겠어요. 이렇게 네. 하면. 억울하고.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가 이 당시에 이제 1년도 벌써 작년 2월 얘기니까 이게 네. 문재인 정부가 그 당시에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외치면서 네. 적폐청산을 하겠다 이랬는데 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최악의 적폐는 네. 채용 비리다. 아. 채용 비리, 즉 특혜. 그래서 이거는 채용 비리, 특혜, 매관매직이 조선시대 국가의 근간을 흔들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가 가장 먼저 적폐청산을 해줬으면 했던 게 바로 이 채용 비리, 공정한 채용. 우리나라 그 정부 역사상 처음 대통령이 하야한 소위 말해서 이제 촛불 혁명이라는 게 네네. 그게 일어나게 된 발단이 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의 입학과 학사 특혜였어요. 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그 기득권 세력의 특권이라든가 특혜 더 이상 내가 못 참겠다. 네. 그래서 반발하고 나서 일어선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정부는 절대 이렇게 안 하겠다. 네.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근데 얼마 이게 전에 불과 얼마 전에 네, 조국 장관 문제가 불거졌죠. 따님. 네, 그때 또 특혜 논란이 나면서 결국 그분도 물러났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정말 그 문재인 정부가 이제 뭐 한 2년 남았나요? 어쨌든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말로만 그 공정한 사회 하지 말고 이런 채용 진짜. 비리 네. 이거는 꼭 바로 잡아야 되겠어요. 아까도 네. 말씀하셨지만 KT의 그 이석채 회장이 왜 네. 1년 선고를 받았잖아요. 네, 지금 1년 아직 1심서 징역 1년. 예, 그러니까 그 이유가 한국당 김성태 의원 딸을 네, 부정 맞아요, 채용을 해서 맞아요, 그런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조국 뭐 전 장관이든 뭐 한나라당의 김성태 의원이든 참 사람들이 특혜라든가 특권 이런 거에서 좀 벗어나면 좋겠는데 안 된다는 거야 아직도. 근데 그 위치에 올라가면 사람이 변할까요? 아유, 그래질까요? 그러니까 더 조심해야 되는데 뭐 설마 뭐 이 정도 하고선 그랬어요. 근데 요번에도 이해찬 총리도 이해찬 당대표도 이제 사과를 했잖아요. 젊은이들에게 좌절감을 드려서 안겨줘서. 죄송하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희망과 미래가 없으면은 나라의 희망과 미래도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채용 비리, 뭐 특혜 이런 거는 정말 근절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짜 그 문재인 대통령 취임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실제로 현실에서도 잘 반영이 돼서 시작도 하기 전에 젊은이들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자신의 꿈에 열정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내 가족이 먼저고 뭐 주변이 먼저고 친한 사람들이 먼저고 그런 게 당연한 거지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저도 바라고 건강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사나와 베제탁의 Q&A.